안녕하세요. 책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착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9가지 이유. 나는 좋은 사람이기를 포기했다 입니다. 지은이는 듀크 로빈슨, 옮긴이는 유지훈, 발행은 메이트북스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저명한 상담 전문가인 저자가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대표적인 방어 기제인 좋은 사람 콤플렉스의 원인과 그 심리학적 해결 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별별 노력을 다하는데요. 남들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 발벗고 나서면서도 아쉬운 소리 한 번 하는 법이 없고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거나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아무런 까닭 없이 공격을 당해도 결코 냉정을 잃지 않으며 덕담을 늘 머릿속에 간직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무던히도 좋은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면만 외부로 표출하고 나쁜 면은 과도하게 억압하다 보니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외부에 드러내지 못하고 오직 남의 시선에 맞춰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내면에는 미처 표출되지 못한 엄청난 양의 분노가 억압되고 이 억압된 분노가 서서히 삶을 파괴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그들의 습성을 고칠 수 있도록 심리학의 기반에 믿을 만한 이론과 실전 지침을 개발했고 실제로 세미나와 상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자는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당당하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연습을 할 것과 남에게 비춰지는 나보다 당당하고 솔직한 진짜 나로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거절하지 못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전한 자기 인생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기를 포기해도 당신은 여전히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다. 내 생일날 친구들이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2차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근사한 음식점에 가고 흥행 영화를 보는 상상은 달콤했다. 보고 싶은 영화도 있고 먹고 싶은 메뉴도 있었지만 너무 비싸다고 하거나 친구들이 싫어하는 영화일지도 몰라 그냥 잠자코 따라갔다. 그런데 결과는 놀랄 로짜였다. 우린 패스트푸드점에 들러 햄버거를 사 먹고 2차로 볼링을 쳤다. 사실 며칠 전부터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을 뿐만 아니라 볼링은 싫어하는 운동 종목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기분 나쁜 생일을 보낸 탓에 친구들과 스스로에게 화가 치밀었다. 아버지는 연세가 드시면서 예전에 했던 농담이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다. 그중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린 아저씨의 일화를 소개하겠다. 그 아저씨는 마을에서 사탕가게를 운영했는데 방과 후에 아이들은 어김없이 그 가게에 들렀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린 아저씨가 달콤한 사탕을 아이들에게 공짜로 나눠준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소문을 들은 2명의 어린이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탕 가게로 향했다. 가게에 들어서자 주인 아저씨는 아이를 반갑게 맞이했다. 2 아이는 형형색색 사탕이 가득 들어있는 크고 둥근 항아리 앞에 서서 우물쭈물했다. 그런데 아저씨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마침내 한 아이가 없는 용기를 내 알사탕 하나를 공짜로 가져가도 되냐고 주인 아저씨에게 물었다. 그건 안 되지. 달라고 하는 아이에겐 주지 않을 거야. 그린 아저씨의 말에 아이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번에는 다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다시 그 아이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넌 사탕이 먹고 싶지 않은 것 같으니 주지 않을 거야. 눈치챘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좋은 사람들이 겪는 딜레마 중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다. 즉, 사탕을 달라고 하면 너무 뻔뻔해서 주지 않을 것이고, 달라고 하지 않으면 사탕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역시 주지 않을 거라고 짐작한다는 것이다. 경우야 어떻든 사탕은 받을 수 없다. 사실 웬만한 부탁이라면 상대방이 흔쾌히 들어줄 수 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던 것을 얻을 기회가 마침내 찾아오는 순간 정작 우리는 입을 닫아버린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비롯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시기와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제 목소리를 낼 줄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 직관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당장 입을 열지 않으면 소신을 밝히기 어렵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엇인가가 입을 틀어막은 탓에 사회생활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다. 설령 이를 의식한다 해도 기회가 지나가면 그제야 아차하며 후회한다. 침묵을 유지하는 유형 5가지. 대인관계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테면 개인의 사생활에 비중을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리부터 따지고 보는 사람도 있고 행인처럼 그냥 지나쳐버려도 미련이 없는 듯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꼭 붙잡아야 할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침묵을 유지하는 이유는 두려움에 위축되기 때문이며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까 두렵다. 생일날 선물을 주고도 한턱소란 말을 하지 못하거나 케이크를 주문한 베이커리 근방에 절친한 이웃 직장이 있어도 차마 부탁하지 못해 직접 차를 몰고 왕복 30분을 달려 케이크를 가지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 부탁만 하면 이웃 사람이 퇴근하면서 케이크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내심 그것을 바라면서도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다. 결국 좋은 사람들은 바쁜 일정에도 직접 차를 몰고 왕복 30분을 달려 케이크를 가져올 것이다. 마찰을 빚을까 두렵다.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다는 인상을 주거나 거절당해 민망해질까 봐 두려워한다. 예를 들어 친구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치자. 당신은 기관지에 문제가 있고 냄새도 맡기 싫지만 담뱃불을 꺼달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다. 혹은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계속 장난을 치는 탓에 자꾸 신경이 거슬렸어도
당신은 그저 아이의 부모가 타이르기만을 기다릴 것이다. 울며 떼쓰는 아이를 말이다. 실수를 저지르거나 이용당한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렵다. 저녁을 대접하고 나서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져왔는데 가격이 예상을 초과했다. 순간 당황한 당신은 바가지를 쓴 건지 계산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 아무 말 없이 돈을 냈다. 혹은 갚을 날짜가 오래전에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간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누구나 상사의 어깃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그런데 침묵하는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스스로 못을 박는다. 그들은 상사가 과중한 업무를 떠맡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 전혀 효과가 없을 때도 제대로 말 한 번 못한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앞서지만 그 방법을 몰라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갱년기 부부의 경우 무심한 남편 혹은 아내, 이 하찮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말을 꺼내기 어려워한다. 이처럼 속내를 떳떳이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하는 탓에 우회적인 전략, 즉 침묵을 유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면 직설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혹은 의중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눈치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분통만 터질 것이다. 이처럼 속마음을 대놓고 밝힐 수 없는 탓에 간접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필자 또한 내성적인 성격은 아니었으나 중년이 되어서야 소신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전부터 그와 관련된 서적을 숱하게 읽었지만 정작 자신의 부족한 점은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결국 필자도 마차를 두려워하거나 저밖에 모른다는 인상을 주거나 서로가 당황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침묵을 지키는 우회적인 수단을 썼던 것이다. 사회에는 별별 사람이 다 모여 있다. 현대인들은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며 살고 있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 다음에서 이를 살펴보자. 모르는 사람. 개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시내 대형 매장의 점원이나 식당의 종업원 혹은 거리의 행인들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은 이들을 소중히 대하고 자신도 그런 대접을 받기를 바란다. 물론 평소에는 하고 싶은 말을 삼가해도 아쉬울 건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수작을 부리거나 그들이 들어주길 바라는 것이 있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당신의 권리조차 잃어버릴 것이다. 인사만 나누는 사람. 세탁소 직원이나 보험사 직원, 은행의 출납계원 등 인사만 주고받는 사람과도 거래할 때가 가끔 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의 신상보다는 서비스의 품질에 좀 더 관심이 갈 것이다. 세탁소 직원과 친하게 지내 손해볼 건 없지만 그렇다고 구슬픈 사연을 경청하거나
당신의 사생활을 그에게 떠벌리고 싶어 하진 않는다. 세탁소 직원의 본분은 재킷을 깨끗이 세탁하고 다림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 인맥. 핵심 인맥에는 직장 상사와 동료, 고객, 그리고 의사와 변호사, 교수 등 권위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가깝게 지내지만 공적인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핵심 인맥에 속하는 이들은 타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는 가끔 속절없이 낭패를 볼 때도 있다. 따라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소신을 밝혀야 실리를 챙길 수 있다. 친구. 단순한 친구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과 지인, 동호회 회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가 좀 더 친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조차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그저 농담이나 격식만 차리는 사이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친구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자신의 속내를 털어놔야 한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부모 형제나 절친한 친구가 여기에 속한다. 마음의 벽을 낮추고 서로 신뢰하는 사이라고 여기면 더욱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고백한다면 삶은 좀 더 윤택해질 것이다. 물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비밀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좋은 사람들은 설령 털어놓고 싶은 고민이 있어도 상대방의 일을 어색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까봐 감히 그러지 못한다. 고통스러운 침묵을 감내하면서 말이다. 무언가를 정당하게 요구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특히 핵심 인맥과 친구,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조차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선뜻 입을 열 수 없는 걸까? 말하지 못하는 이유 4가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좋은 사람은 남에게 속사정을 다 털어놓지 않고 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다. 뿐만 아니라 부탁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나 욕심꾸러기들이 하는 짓이라고 들으며 아마도 자랐을 것이다. 게다가 피차득이 되는 부탁이거나 상대방이 이미 그러겠다고 약속한 것을 요구할 때도 정중하게 부탁한다는 말을 붙여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응당 들어줄 것도 떳떳이 요구하는 법은 그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다. 무능해 보이기 싫다. 좋은 사람의 부모님은 종종 이렇게 가르치곤 한다. 어른답게 보이려면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도움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부탁하는 것을 자신이 무능하다는 증거로 치부해버리기 일쑤다. 상부상조보다 자력 해결이 어른에게 걸맞은 태도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정당한지 의심스럽다. 어릴 적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라대다가 꾸중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영향 때문인지 좋은 사람은 자신의 소욕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는 자존감이 낮아진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좋은 사람들은 욕심을 무조건 해롭거나 적절치 않은 것으로 여겨 상대방에게 이를 기대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거절당할까봐 두렵다. 완벽주의자가 되려는 것, 일벌레적인 습관과 더불어 불만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것도
굴욕과 거절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탓에 생긴 만성적인 습관이다. 어릴 때부터 복잡하게 발달한 뇌는 상대방이 제 뜻을 거절할지 모른다는 사회적 위협을 경계해왔다. 이와 같이 젊었을 때부터 두려움을 가지면 삶의 안녕과 인맥을 도탄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히게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몸을 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위기 대처 능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즉, 사회가 당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수긍한다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결심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말이다. 침묵이 금이 아닌 이유 5가지. 속내를 밝히지 못해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본다는 말이 아직 가슴에 와닿지 않는가?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잘못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침묵하면 안 된다는 점을 확신할 수 없다면 영영 벙어리 낸 가슴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침묵이 금이 아닌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피상적인 모습만 드러난다. 속내를 숨긴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법한 겉모습만 보여주게 된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사이가 멀어질까봐 입을 다물수록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지게 된다. 둘째, 만족스러운 삶을 기대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려면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익을 실현하는데 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억지로 감춘다면 풍요로운 인생은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푸대접을 받는다. 정당한 자기 몫에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결국 다른 사람들은 아무 보답 없이 부려먹어도 된다는 생각에 고역을 떠넘기거나 좋은 사람을 단지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치부해버릴 것이다. 물론 침묵했다는 이유로 횡포를 부리진 않겠지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부려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넷째, 정력 낭비를 한다. 침묵을 지키려면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와 같은 정서적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하지만 차라리 털어놓을 걸 그랬나 라며 후회한다면 오히려 상대방과 자신에게 화가 날 것이다. 또한 혹시라도 분노를 억누르고 삭힌다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득이 될 것이 없다. 다섯째, 권리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이 침묵하면 상대방이 요구 조건을 모르거나 이를 들어줘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므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때에 따라서는 하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할 수도 있다. 사실 상대방에게 귀뜸만 해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엄청나게 많다. 침묵하는 습관을 잠재우는 단계별 전략. 그러면 침묵하는 습관을 잠재우는 단계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1단계, 침묵은 금이 아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침묵이 잘못인 줄 깨달아야 그릇된 습관을 버리고 소신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 2단계, 앞으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앞으로 부탁할 일이 있으면 우물쭈물하지 않고 말하겠다고 다짐한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어 냉장고나 다이어리 등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둔다. 3단계, 도움을 요청한다. 상대방에게 소신을 밝히기가 껄끄럽다고 털어놓자.
이처럼 겸허한 자세로 접근한다면 당신을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심한 성격 탓에 사이가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사과해보자. 솔직히 털어놓지 못해 미안해. 그동안 툭하면 비밀이라고 둘러대서 거리감이 생긴 것 같다. 이젠 안 그럴게. 물론 이러한 전략만으로 말문이 열린다는 보장은 없다. 습관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착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이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바람직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부모들은 이기주의자가 되기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계획하면 좋은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기심과 자애의 차이를 분명히 주장한다. 이기심이란 머릿속에 자기만 가득 들어찬 탓에 남의 권리나 형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마음을 일컫는다. 영적인 교감을 몸소 깨닫지 못한다면 건전한 인간관계가 타인과의 상부상조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이 원만한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균형점을 찾는데 애를 먹는 까닭은 이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철이 들 때까지는 이기심의 대가를 직접 치러야 한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무의식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기심은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 기분을 대래 망가뜨린다. 부모님이 이기심을 지향하라고 가르치신 까닭은 착하고 똑똑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서다. 한편 자애는 자존감을 업그레이드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이미지와도 어울린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사회성을 띠고 상부상조와 공의,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노력한다. 자애는 자신과 남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도록 섬세한 균형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을 똑같이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없다면 누구를 우선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일이 자신의 일보다 중요하거나 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한 결과 그의 사정을 우선시해야 할 때가 있다. 반면에 내 형편이 좋지 않은 탓에 상대방에게 구조 요청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또한 자에서 파생된 이기심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바람직하더라도 자신의 성품과는 상관없이 사익에 맞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설령 사익을 초월해 남을 위해 희생을 감수했더라도 이를 높이 평가하진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익이 이기적이거나 졸렬하다고 치부해서도 안 되며 이는 풍요로운 삶의 일부가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기주의자가 아니어도 하고 싶은 말은 얼마든지 털어놓을 수 있다. 자타가 공이 날 정도로 사랑스럽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소중한 사람일수록 비밀이 없어야 한다.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받았다면 감정은 가급적 숨기고
힘들어하거나 우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가까운 지인에게 속내를 드러냈다가는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겁을 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감정을 속 시원히 밝힐수록 인격은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신을 밝힌다는 말에 담긴 뜻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까닭을 살펴보자. 겸손한 사람은 속내를 숨기는 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을 신뢰하고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데 인색하면 상대는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너무 자신만 보호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하고 싶은 말을 꾹 참는 것은 문제다. 자신의 됨됨이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가까운 사람과도 거리감이 생길 수 있으며 허탈감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허심탄회한 대화는 우리는 상대에게 외모나 객관적인 사실이나 착한 성향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들려줄 수 있다. 즉, 생각과 감정, 심지어 밝히기 꺼림칙한 것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약점과 두려움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알아야 우리의 됨됨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속내를 완전히 밝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 중 상대방의 가슴을 요동치게 할 변수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암울했던 사실이나 수치스러운 일까지 적나라하게 털어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화법에 따라 대화 교감의 깊이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말 한마디만으로도 개방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다만 허심탄회한 이야기는 전략이나 기술이 아니라 인맥을 쌓는 방법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쉽게 말해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낼 때 조성되는 개방적인 스타일인 것이다. 이처럼 평소 진솔한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인간관계의 근간은 자기 방어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두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존감을 확신한다면 인간관계는 얼마든지 쉽게 쌓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과 남을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될 것이며 개인적인 성취감이나 인간관계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적대감과 소신은 상반된 사회적 성향이다. 적대감과 소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이 둘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구별하는 것도 대인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을 고려해 적대감과 소신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적대감을 가지면 상대방을 짓밟고 그의 정당한 권위를 박탈한다.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불만을 밝힌다. 적대감을 가지면 자기 형편만 생각한다. 소신이 있으면 자신과 상대방의 형편을 모두 배려한다. 적대감은 이기적인 감정이다. 소신은 자기를 사랑하는 표현이다.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은 소신 있는 행동이다. 필요한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적대감과는 달리 소신은 상대방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따라서 불만을 속 시원히 털어놓는다면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독한 유대감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기를 개발하고 인맥을 강화할 수 있는 자기애적 표현이기도 하다. 물론 지금까지 열거한 바람직한 시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천하며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거리낌 없이 소신을 밝힐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겠는가? 남에게 솔직해지고 싶은가? 정중히 자신의 소신을 밝히겠는가? 이 질문들에 그렇다라고 동의했다면 이번에는 소신 있는 행동을 개발할 차례다. 소신을 밝히는 법. 가족과 사회조직, 그리고 정부는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므로 당신은 이것들을 든든한 버팀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낯선 사람들이나 지인, 직장 동료, 상사,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요구를 물리쳐야 할 때도 있다. 그래야 비로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을 하거나 지금까지의 관행을 중단하길 바랄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주도하는 바나 직관력에 의존해 당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당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분명한 언어를 사용하라.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중단하길 바란다면 우선 부정적이거나 간접적인 말 혹은 행동을 교묘하게 유도하거나 엄격히 선을 긋는 말이 아닌 긍정적이고 분명하며 직설적인 말을 써야 한다. 그래야 분명하고 진솔하며 상대를 배려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상대방도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 할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고 빙빙 돌려서 하는 말은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며 교묘히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유도하는 말은 분노와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또한 엄격히 선을 긋는 말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강요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두려움의 정체를 파헤쳐라. 두려움은 침묵을 부추긴다. 주의를 집중하면서 무엇이 내키지 않는 거지, 무엇이 두려운 거야 라고 자문해보자. 그러고 나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메시지가 들릴 것이다. 물론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직장 동료 문제로 찾아왔다. 그동안 서로를 배려하며 잘 지냈는데 그녀가 담당한 프로젝트를 함께 처리하던 중 동료가 빈둥대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녀는 이를 어떻게 지적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우선 무엇이 꺼림칙한지 묻자 잠시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 날 싫어할까봐 걱정이에요. 또 다른 건 없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빈둥대면 프로젝트를 제대로 끝낼 수도 없고 제 이미지는 보나마나 완전히 구겨지겠죠. 이에 다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탓에 정이 뚝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엉망이 될 것이고 그러면 뒷감당은 다 내가 해야 하니 속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 프로젝트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군요. 라고 털어놓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마음먹은 대로 동료에게 속사정을 밝혔더니 그는 즉시 사과했고 사무실 분위기가 예전보다 좀 더 화기애애해졌다. 뿐만 아니라 업무 결과도 만족스러웠으며
두 사람 모두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고 한다. 우선 두려움을 인정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이실직고해야 한다.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자신이 무엇을 내키지 않아 하는지 목록을 작성해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난처할 때는 부탁하기 좀 미안하지만 뭐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정이 뚝 떨어질 때는 괜히 말했다가 정이 뚝 떨어질까봐 겁이 나는 걸 이라고 하고, 주제 넘어 보일 것 같으면 뭐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주제 넘어 보일지 모르겠군요 라고 하는 것이다. 주제 넘어 보일까봐 두렵다면 정중하게 물어보자. 사실이 분명치 않거나 돌발 사태가 자주 일어나면 소신을 밝히기 어렵다. 물론 무턱대고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정황에 따라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우선 질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자. 단순히 묻기만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다. 엔진과 브레이크 문제로 정비소에 차를 맡긴 적이 있다. 우편으로 발송된 할인 쿠폰을 집에 놓고 온 바람에 직원에게 사정했더니 단골임을 알아보고 쿠폰이 없어도 $40를 할인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후 계산대 직원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가격을 불렀다. 쿠폰이 없으니 할인해달라고 떼를 쓸 수도 없어 $40가 어디 가겠느냐는 생각으로 그저 정비 담당 직원이 했던 말만 굳이 믿기로 했다. 그리고 소란을 피우거나 멍하니 서 있지 않고 아까 그 직원을 찾아가 계산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정중히 말했다. 그는 계산대 직원에게 통보하지 않아 죄송하다며 즉시 계산서에서 $40를 차감해 주었다. 이렇듯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주제 넘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결국 물어서 손해볼 건 없다는 이야기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나는 좋은 사람이기를 포기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